두뇌보안계획 102절 사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이 강에서도 우리 원종련 학우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어땠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두 번째 강의도 빨리 듣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 여기 원종련 학우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신경생리학자들은 마음의 틀이 골란의 신경세포들, 곧 뉴런들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마음의 틀을 낳는 뉴런들이 짐승의 골란에 생겨난 것은 유전자 변이 때문이다. 마구잡이 유전자 변이들 가운데 살아남기에 이바지하는 유전자는 골라지고 그렇지 못한 유전자는 솎아지는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새로운 생물 개체들이 생겨난다. 예, 여기 토박이 말이 참 많이 나와서 여러분 읽기가 불편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의 틀을 배웠고요. 마음의 틀은 세 가지 단계를 갖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 바라볼 수 있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다른 개체가 지각을 하고 있고 목표물을 갖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다른 개체도 믿음과 바람을 갖고 행동한다라고 여길 수 있는 단계. 근데 그럼 이 단계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개체가 목표물을 갖고 있고 지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보고 또 다른 개체도 특별히 다른 사람이겠죠. 또 우리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도 믿음과 바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른 개체에게 믿음과 바람을 주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런 능력을 갖게 된 원천을 자연과학자들은 우리 몸 안에 어떤 특별한 기능에서 찾습니다. 특히 두뇌 안에 있는 신경 덕분이다. 우리 감각기관과 신경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우리 두뇌의 기능을 찾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울 뉴런 또는 자매 뉴런 뭐 이런 등등을 찾기도 하겠죠. 아무튼 그런 특별한 종류의 신경 구조, 신경 회로를 갖게 된 것은 진화 이론이 마음대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존하는데 또는 우리가 번식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역량은 계속 길러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이 진화 이론인데 그걸 짧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구잡이 유전자 변이들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만일 어떤 특별 지금 현재 모두 각자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유전자들이 마구 바뀔 수 있어요. 번식하는 과정에서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생시세포가 또 분열하는 과정에서 또 그리고 유전자와 유전자가 서로 만나서 결합하는 단계에서 유전자들이 약간의 변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돌연 변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개체들이 있다면 개체들 사이에 유전자 차이들이 약간씩 생기게 되고 그 각 개체들이 번식을 하면서 조금씩 유전자가 바뀔 텐데 그것을 마구잡이 유전자 변이라고 합니다. 한 개체 안에 유전 변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개체와 개체 사이에서도 유전자 변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많은 개체들이 있다면 그 많은 개체들 사이에 약간 유전자 변이가 생기게 되죠. 그들 중에서 그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생긴 어떤 특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특징이 예를 들어서 다른 개체를 보고 저 개체가 목표물을 갖고 있다, 지각하고 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신경체계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겠죠. 그런 유전자가 만일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가 좀 더 많이 번식을 하고 좀 더 많이 생존할 수 있다면 그런 유전자가 점점 더 수가 늘어나겠죠.
그걸 보통 적응이라 하고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방금 말한 특별한 유형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가 번식하는데 실패하고 또는 생존을 하는데 실패한다면 그런 유전자는 점점 사라지겠죠. 그래서 만일 우리 사람한테 다른 개체에게 욕구를 주고 믿음을 주는 능력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능력은 자연 선택 과정에서 골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진화론의 기본 어떤 사고방식입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유전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진화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정도까지 짧게 설명드리고요. 우리 목표는 진화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목표는 아니고 쓰여 있는 글을 이해를 하고 또 그리고 우리 목표가 있죠. 마음을 언제 갖게 되었는지 또는 우리가 사람이라 불리는 것이 언제 처음 나타났는지를 지금 좀 엉성하게나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우리 목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의 틀 이야기했는데 마음의 틀을 짧게 마음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마음 중에 아까 세 단계가 있었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세 번째 단계 다 갖춘 다른 마음의 틀 다른 개체에게도 믿음과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 이 세 번째 단계죠. 이 세 번째 단계의 마음 틀을 마음이라 부르고요. 덜 갖춘 다른 마음의 틀이나 아니면 자기 마음의 틀을 마음이라고 굳이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걸 마음이라 부를 때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언급해서 제 첫 번째 단계의 마음, 두 번째 단계의 마음 이렇게 부를 거고요. 세 번째 단계의 마음만 우리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사람이 지금 현재의 현생 인류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 마음은 진화론에 따르면 어쨌든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간 개체한테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시 적응도란 개념을 배울게요. 이 부분을 하고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생물학자들은 한 개체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교수님 다시 할게요. 손가락이 좀 가려가지고요. 예, 다시 해보세요. 네. 생물학자들은 한 개체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적응도라 한다. 예, 됐습니다. 한 개체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될 가능성을 적응도라 한다.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응도가 높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번식을 많이 있을 수 있다면 적응도라고 합니다. 적응도는 개체의 생존 능력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작 깃털 본 적 있습니까? 네. 공작 깃털 엄청 크죠? 엄청 크고 화려하죠. 예, 날기도 힘듭니다. 누가 이렇게 짐승이 덮치면 다른 이제 포식자 덮치면 공작은 잡혀먹기 쉽겠죠. 이 경우에 공작의 깃털은 핸디캡이에요. 핸디캡. 생존 능력은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공작의 화려한 깃털은 짝짓기 할 가능성을 높여서 그런 화려한 깃털을 가진 공작은 번식할 가능성은 높겠죠. 이 경우에 적응도가 높다고 합니다. 여러 진화 이론 중에 핸디캡 이론이 있어요. 핸디캡 이론은 뭐냐면 내가 이 정도 핸디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어 를 과시함으로써 뭐 선택받거나 아니면 그 점수를 많이 따는 뭐 그러면서 이제 생존하는 전략을 핸디캡 이론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뭐 굳이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 적응도와 개체의 생존 능력이 다르다는 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세 번째 단계의 마음은 생존 능력을 높이느냐, 적응도를 높이느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고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이 적응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생존 능력을 높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적응도를 더 높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면은 사람을 예로 들어봤을 때 뭐 수많은 뭐 재난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클리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 먼저 구하고 이제 뭐 아버지나 어른들이 희생하는 그런 것들은 그 생물체 자체의 생존도는 떨어뜨리지만 결국에 아이들이나 더 미래가 있는 그런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함으로써 적응도는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참 똑똑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안 이유가 다 있네요. 도현하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생존 능력이냐 아니면 적응도냐 이 질문이시죠? 예, 마음을 갖는 게. 저는 1강부터 들으면서 이제 마음과 어떤 좀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거랑 깊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인식 능력이라고 따지자면 결국에는 전 두 개 다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개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그렇게 다 같습니다. 집단적으로는 아마 생존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근데 개체 수준에서는 마음을 가지려면 일단 두뇌가 발달해야 돼요. 머리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머리로 보내야 돼요. 영양 섭취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일 수도 있고, 또 머리가 너무 크면 아이를 낳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많이 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갖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공작의 기틀처럼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생존 능력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데 우리는 몇 년 걸리잖아요. 아이를 돌보다가 다 이제 죽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적응도와 그 생존 능력을 약간 이제 설명해 놓았습니다. 비교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103절에서 마음은 우리의 생존 능력뿐만 아니라 적응도도 매우 낮추게 된다는 걸 위험하다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배우기 전에 하지만 우리 인간은 마음을 가진 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한 70억 정도의 개체를 생산해내서 거의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종족으로 성장했는데 그 원천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갖춘 개체가 지구상에 생겨나고 그 어떤 지구 환경에 적응을 성공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인간이 전체 동물들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생물은 크게 무핵 생물과 진핵 생물로 나눕니다. 보통 무핵 생물을 원핵 생물이라고 그래요. 원핵. 그래서 핵은 세포핵을 말합니다. 원핵은 핵이 없는 원시, 핵의 원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낱말 같아요. 이해하기 힘든 낱말. 그래서 요즘 쓰는 말은 무핵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세포핵이 없는 생물. 그럼 진핵은 진짜 핵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세포핵이 있는 생물. 무핵 생물과 진핵 생물로 나누는데 진핵 생물에 속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진핵 생물 중에는 다세포가 있고 단세포가 있는데 우리는 다세포 중에 하나겠죠. 자, 진핵 생물 중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균도 있고 식물,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 동물입니다. 동물 중에 우리는 좌우대칭 동물입니다.
좌우대칭 동물이 아닌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광어. 광어? 좌우대칭 아닙니까? 여기는 아마 불가사리 같은 걸 좌우대칭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그걸 보통 방사대칭이라고 하죠. 방사대칭. 잘 모르겠네. 아무튼 좌우대칭 우리는 여기 반 나누어서 이렇게 딱 좌우대칭이 돼 있잖아요. 아무튼 좌우대칭 중에서 후구동물. 하구님, 후구동물이 뭘까요? 한자어입니까? 예, 한자입니다. 구가 입구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입이 뒤에 아, 아닌가요? 예. 후가 뒤후고 예. 구가 입구면 예. 말씀하세요. 입이 뒤에 있는 입은 배설이 가능한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대부분 동물은 배설이 가능하겠죠. 완전히 잘못 짚었네요. 잘 짚었습니다. 잘 짚었는데, 예, 먹는 구멍과 누는 구멍이 따로 되어 있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 전에 이거 후구동물 아니 전에는 그 먹는 것과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구멍이 같았는데 발생 단계에서 우리 이제 몸이 세포 분열하면서 발생 단계에서 나중에 구멍이 하나 더 생깁니다. 나중에 구멍이 하나 더 생겨서 그래서 그걸 후구라 그래요. 후구라 그러는데 후구는 아마 입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후구 종물이 있기 전에는 먹는 구멍과 누는 구멍이 똑같았는데 발생되게 나중에 구멍이 하나 더 생기고 그 생긴 게 나중에 이제 그 입으로 가고 이 두 개 이제 똥구멍이 되고 이렇게 되겠는데 나중에 또 후구에 신경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머리가 되죠. 머리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입 주위에 있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진화 과정에서 뒤에 있는 그 누는 구멍에 이 머리가 모였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우연히도 지금 먹는 구멍에 이렇게 감각기관이 모이고 이제 신경이 모여가지고 이게 머리가 두화를 하죠. 머리화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누는 구멍에 감각기관이 달려있고 먹는 구멍은 따로 이렇게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쉽사리 잘. 좀 우리 끔찍하다는 느낌이 좀 들죠. 상상하니까. 네. 우리 현재 우리 모습에 익숙해져서 그런 겁니다. 아무래도 들어가는 건 보통 깨끗한 게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예. 그렇지 않다는 네.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겠죠? 종종 하지만. 아, 종종 하는 분이군요. 그 다음에 후구동물 중에 후구동물이 쭉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지렁이 같은 이런 어떤 동물들이 이제 그거에 해당될 텐데, 그 지렁이 같은 이제 동물에서 여기 지렁이는 그 흐물흐물하잖아요. 흐물흐물한데 그 바다에 물에서 살면서 이렇게 흐물흐물하면 헤엄치기 힘들고 도망가기도 힘들어요. 또 그리고 먹이 활동도 불편할 텐데 몸 전체 위에 약간 그 연골 비슷한 골은 뼈는 아니고 아주 그 약간 단단한 덜 여린 단단한 뭐 대롱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걸 척삭이라 그러면 척삭이라 그러고 척삭이 좀 더 단단해져서 이제 척추가 됩니다. 등뼈가 생깁니다. 등뼈. 그래서 등뼈가 생기기 전에 약간 그 뭐 먹이 활동과 도망가기 위해서 편리하도록 몸 안에 이제 약간 그 뼈대는 아니고 이제 어쨌든 그 대롱이 생기는 동물이 있는데 그걸 척삭 동물이라 그러고요. 이때 무슨 물입니다. 우리가 뭐 종속, 가목, 강문, 개죠. 그래서 개가 있고 동물 개고 그다음에 개다음에 문이자 문. 드디어 우리가 이제 척삭 동물 문에 해당됩니다. 척삭 동물 중에서 아까 말한 등뼈, 척추가 생기는 등에 이제 뼈가 나오는 이제 짐승이 생기는데 그 뼈 안에 이제 보통 골수가 생기죠. 골수. 보통 우리 등뼈와 등골을 구별해야 되는데 등골이 부서지기 이랬다 할 때 그 등골은 등에 있는 골,
골 두뇌, 등에 있는 신경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등골을 빼먹는다 하잖아요. 예, 우리 사람들은 옛날에 짐승들의 등골을 빼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등뼈 안에 신경기 다시 모여서 이제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척추동물인데, 아무튼 그 척사동물 중에서 등뼈 짐승 또는 척추동물이 생기고요. 그 안에서 물고기는 등뼈 짐승인데 네 발은 갖고 있지 않잖아요. 등뼈 짐승 중에 네 발을 갖고 있는 짐승, 앞에 두 손, 이게 두 다리, 이게 이제 네 다리 짐승 중에 이제 우리가 속하고, 그 중에서 젖먹이 짐승입니다. 그걸 포유강이라 그래요. 포유강. 종속, 가묵, 강문계니까 개, 문, 강이죠. 강 중에서 우리가 포유강에 속하고요. 젖먹이 짐승 중에서 알을 낳는 짐승이 있고, 그다음 새끼를 베어서 낳는 짐승이 있죠. 그 중에서 새끼를 베어서 낳는 짐승에 속합니다. 그다음 새끼를 베어서 낳는 짐승 중에서 탯줄과 함께 낳을 수 있어요. 아이를 베어서 탯줄 없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캥거루 같은 게 아마 탯줄 없이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래서 우리는 새끼를 베고 탯줄과 함께 오랫동안 배에 남아 있어서 이제 탯줄과 함께 나오고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탯줄 짐승이고, 우리가 그 탯줄 짐승 안에서 보통 영장류라 그러죠. 영장이란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 동물 중에 똑똑하다. 우두머리고. 그래서 우리 영장류라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 영장목입니다. 종속, 가목, 강문계. 그래서 개, 문, 강, 그 다음에 이제 목인데, 그래서 영장목입니다. 영장목. 우리가 영장목 안에 원숭이가 들어있습니다. 원숭이, 이제 다람쥐 원숭이, 안경 원숭이, 올빼미 원숭이, 여우 원숭이 등이 원숭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긴 꼬리 원숭이도 원숭이죠. 근데 긴팔 원숭이는 원숭이 아니에요. 긴팔 원숭이는 여기 유인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걸 호미노이드라 그래요. 그래서 영장류 안에 다른 짐승이 많겠지만 크게 원숭이하고 이제 유인원을 호미노이드라 그러는데, 호미노이드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호미노이드 유인원에 속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다시 그 호미노이드 유인원, 호미노이드를 다시 또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는데, 그 과야 과, 종속과. 아까 목은 했고 영장목이고, 과, 우리가 고양이과, 개과 할 때 그 과예요. 과 중에서 긴팔 원숭이과와 대형 유인원과 또는 호미니드과로 다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호미니드과 안에 이제 그다음 속이 나오죠. 속이 나오는데, 오랑우탕 속 하나의 속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생존하는 것 중에 고릴라 속이 있습니다. 고릴라 속. 그다음에 또 생존하고 있는 속 중에 심페니 속이 있죠. 심페니 속. 그다음에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호모 속이에요. 호모 속. 그러니까 호미니드 과 안에 오랑우탕 속, 고릴라 속, 침팬지 속, 호모 속, 이게 생존해 있습니다. 생존해 있고, 생존해 있지 않은 다른 속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이 지금 생존해 있지 않지만 다른 속 중에 하나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로 뜻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비슷한 낱말이 있어요. 오스트랄로가 나오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남쪽이란 뜻입니다. 남쪽. 이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쪽 원숭이란 뜻입니다. 남쪽 원숭이. 아마 아프리카의 남쪽에. 유럽에서 보면 남쪽이란 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남쪽에 있잖아요. 오스트리아는 뭔 뜻일까요? 그것도 관련 있는 단어인가요? 오스트리아는 아마 독일어에서 왔고, 동쪽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 다른 속이다. 다른 속. 그리고 보시면 그 호미니드과를 다시 호미닌과 오랑우탄 속으로 나누고요. 호미닌 안에 고릴라족과 호미니니족으로 나누고요. 호미니족 안에 침팬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 호모 속 이렇게 다시 세 개의 속으로 나눠집니다. 이 세 개의 속 중에서 침팬지 속은 아직 생존해 있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은 이제 멸종했습니다. 남아있는 속이 우리 사람들 호모 속입니다. 그러면 생존해 있는 짐승들 중에서 우리 사람과 제일 가까운 짐승이 어디에 있죠? 사피엔스과에 속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호모 속 말고 호모 속 중에서 호모 속과 제일 가까운 짐승무리 침팬지. 침팬지 속입니다. 침팬지 속은 같은 호미니니족. 그 다음엔 고릴라, 더 먼 건 오랑우탄, 더 먼 거는 긴팔원숭이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우리의 얼마나 가까운지 대충 그림으로 보이시죠? 네. 네. 그 다음 호모 속 안에 이제 종이 있겠죠. 종. 호모 속 안에 여러 종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종이 있는데 그 종 안에 하빌리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를 붙이면 됩니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빌리스,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 사피엔스는 모두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호모 속 안에 있는 다른 종들. 네안데르탈렌인 들어봤죠? 네. 인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람인. 그래서 시스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닌 것 같은데 호모가 원래 사람이라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를 그냥 줄여서 네안데르탈렌인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호모는 말뜻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지만 모든 호모가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호모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총각김치의 총각이 무슨 뜻입니까? 처녀 총각할 때 그 총각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 칩시다. 네. 그럼 총각김치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 김치는 아니죠? 네. 호모의 뜻은 사람이라고 해서 호모에 있는 종이 모두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호모의 뜻이 말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호모 속 안에 여러 종이 있다. 종이다. 그래서 그럼 질문하자.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종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른 종. 다른 종이면 교미를 또는 교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종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종을 어떻게 구별하냐, 이게 번식을 가능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데 실제로 애매합니다. 실제로는 종이 다르지만 이제 교미 짝짓기를 할 수 있고 새끼를 낳을 수도 있고 또 번식을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종이 같다 하더라도 또 번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구분이 좀 약간 모호한 구별이긴 합니다. 아무튼 호모 속 안에 이런 다양한 종이 있었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호모 사피엔스란 종 안에 또 여러 개 있죠. 이는 아종이라고 그래요, 아종. 종 안에 다시 여러 개의 종이, 아종, 새끼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투, 사피엔스, 데니소바니까 이는 사피엔스 이달투, 사피엔스 데니소바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우리는 사피엔스입니다. 이달투와 데니소바는 멸종했습니다. 똑같은 종이고 서로 교류도 있었지만 충분히 다른 종이 멸종했다. 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데니소바는 몇만 년 전까지 살았다 그럽니다. 남부 아시아 쪽에.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피엔스 데니소바의 유전자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의 일부는
네안데르탈렌시스 유전자 일부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렌시스에 서로 이제 그 유전자 교류가 있었다라고 보통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호모 속 안에 있는 다른 종들은 다 멸종하고, 그 다음에 사피엔스에 있는 다른 아종도 다 멸종했습니다. 우리 사피엔스가 그들을 멸종시켰는지, 아니면 우리 사피엔스와 무관하게 다른 종과 다른 아종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했는지 모르지만, 호모 속 안에서는 유일하게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다. 아마 이 살아남은 덕분은 호모 사피엔스의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한번 추정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찾고자 합니다. 질문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인종이 인종이 있지 않습니까? 백인도 있고 뭐 동아시아 계열도 있고. 그런 종류는 전부 다 사피엔스인 건가요? 예. 종이라 붙이지만 이제 생물학에서 말하는 종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그 분화가 언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사피엔스로 분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피부 색깔이 달라진 건가요? 아마 호모 사피엔스의 다른 분화겠죠. 사피엔스의 다른 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전자가 이제 순수하게 이렇게 있지는 않고, 아까 말했듯이 사피엔스와 이달투 사이에 또 이제 교류가 있었을 거고, 사피엔스 데니소브와 사피엔스 사이에 교류가 있었을 거니까 여기도 이제 유전자 교류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지구상에 많은 이제 종족이 있을 텐데, 그 종족들 사이에 유전자 비율이, 어떤 사람은 이달투를 많이 가질 수 있고, 어떤 데는 데니소바를 많이 가질 수 있고, 어떤 종족은 에렉투스, 어떤 종족은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없지만 플로네시아 어떤 군도에 거기에서 또 이제 아주 작은 그 호모 속에 있는 또 화석이 그 화석이 발견되는데 키가 아주 작아요. 150 정도. 난쟁이 사람이에요. 그건 아마 그 섬에 이제 영양분이 부족해서 거기서 계속 생장하다 보니까 성인이 다 150 이하인 아주 작은 사람이 이제 있었고, 그것도 꽤 오랫동안 생존해 있었습니다. 뭐 몇백만 년 전이 아니라 몇십만 년 전이 아니라 몇만 년 전까지 생존해 있었다고 보통 추정합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마지막 장이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호모속은 250만 년 전에 나타난 것으로 짐작하는데 이 또한 지구 기후 변화 때문이다. 호모는 사람을 뜻한다. 우리는 다 갖춘 마음의 틀, 곧 마음을 가진 짐승을 사람이라 부르겠다. 마음을 가진 짐승은 호모들 가운데 처음 생겨났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전자를 물려준 호모는 호모 사피엔스다. 예, 이제 인간의 위치를 아까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진핵생물 중에 동물 중에 좌우대칭 이렇게 배웠죠. 좌우대칭 안에 이제 후구동물 안에 척삭동물문, 척삭동물 중에 등뼈짐승 중에 뭐 이렇게 쭉 배웠었고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호모속까지 내려왔고, 이제 호모속에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데, 호모속에는 다른 종들은 다 멸종해 있고, 호모속 중에 이제 사피엔스가 등장했는데, 사피엔스 중에서 다른 아종 말고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우리인데,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우리라면 최소한 우리의 선조 중에 일부가 다 갖춘 마음을 가진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호모라고 붙어도 다 사람이라 하지 말고, 호모는 그냥 말 뜻이고, 다 갖춘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람이라 부르겠다. 사람은 다 갖춘 마음의 틀을 갖고 있는 존재, 짐승,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 중에 일부는 우리니까, 맞죠? 호모 사피엔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하다. 사람은 확실하다. 최초로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게 한 10만 년 전으로 봅니다. 지금부터 10만 년.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는 언제쯤 처음 등장했을까요? 한 100만 년
100만 년 전에 한 35만 년쯤 전이라 생각됩니다. 35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고, 지금부터 1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으니까 벌써 호모 사피엔스가 생긴 이래 한 25만 년이 흘렀잖아요. 25만 년 흘렀고 25만 년 동안에 어떤 호모 사피엔스의 여러 활동들이 있었겠죠. 적응 단계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25만 년 동안 활동의 끝에 드디어 호모 사피엔스가 나왔어요. 호모 사피엔스를 10만 년 전에 나왔다고 추정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레반트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있는 그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인데, 그 지역이 레반트 지역이라 하고요. 레반트에서 인류 최초의 장례 문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장례 문화를 남긴 종족을 호모 사피엔스인데, 그 시점을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 시점으로 대충 잡습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렌시스는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먼저 지구상에 활동했는데 장례 문화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장례 문화를 남긴 첫 짐승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이고, 그 호모 사피엔스 중에 장례 문화를 남긴 그 사람들을 호모 사피엔스라 불러요. 우리 현재 이제 인류가 한 70만 명이 되는데, 과학자들이 이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 정도 70만 명이 아니라 70억 정도 되는 인류를 만들어낸 호모 사피엔스가 어느 정도 개체가 될 거냐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대충 5천 내지 한 1만 개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호모 사피엔스가 쭉 이제 더운 곳에서 옷도 입지 않고 이렇게 맨살로 있다가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이집트를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에 왔어요. 지구를 다 덮었는데, 그게 1차 이제 사피엔스가 흩어졌던 시점이고, 다시 2차로 또 남쪽에 있던 새로운 어떤 종족이 또 아프리카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이집트를 건너서 레반트 지역으로 왔습니다. 10만 년 전에. 그때 이 이상한 이 5,000명 내지 10,000명 되는 호모 사피엔스가 특별하게도 장례문화를 남기는 거야. 장례문화를 남기고 이들이 다시 전 세계를 퍼지는데, 이 5천 내지 10,000명의 자손들이 현재 우리의 선조가 아니냐라고 대충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레반트 지역에 10만 년 전에 장례문화를 남긴 그 5천 내지 10,000명의 호모 사피엔스를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알겠지만 네안데르탈렌시스, 더 거슬러서 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등은 마음을 갖지 않는 걸로, 다 갖춘 마음의 틀을 갖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소목속들 중에 오직 호모 사피엔스만이 다 갖춘 마음의 틀을 갖게 되었고, 이들이 어떤 능력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게 됐는지는 설명 못하겠지만, 어떤 능력 때문에 전 지구상을 걸쳐서 이제 생존하게 되었는지를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질문 있습니까? 아까 질문 생긴 거는 바로바로 해서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아시아인, 뭐 아프리카인, 유럽인, 저기 미국 원주민, 모든 사람들 다 5,000명에서 10,000명의 그 무리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가 있다는 거죠. 다르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계산해본 어떤 연구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 5,000에서 10,000명 정도의 어떤 무리가 이제 아까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레반트 지역에서 이제 어떤 최초의 각성을 했다 칩시다. 이 사람들이 쭉 다시 다른 세계에 퍼졌을 때 중국도 가고 이제 뭐 한반도도 오고 했겠죠. 그럼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던 다른 사피엔스가 있었을 겁니다. 아까 호모 사피엔스 이달투, 호모 사피엔스 데니소바, 또 당연히 에렉투스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 사이에 경쟁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들 사이에 또 다시 유전적 교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아시아에서는 호모 에렉투스 유전자가 더 많이 남았을 수 있어요. 그럼 호모 사피엔스 유전자와 또 호모 사피엔스 데니소바의 또 유전자가 또 아시아에 좀 더 많이 남았을 수 있고 하죠. 네. 또 유럽에는 아직 여전히 네안데르탈렌시가 살아있었거든요.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지만 다시 유럽으로 가니까 거기는 네안데르탈렌시 있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 경쟁도 할 수 있고 다시 유전자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유전자 조사해 보면 유럽 사람들은 우리 동양보다는 네안데르탈렌시스의 유전자가 좀 더 많이 섞여 있는 뭐 그런 걸 약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네요. 도윤하군이?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네. 너무 시시한 내용이라서 질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되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예, 특히 저는 후구 동물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았어요. 그 버스가 생각나는데요. 초기에 버스는 타는 곳으로 내렸잖아요. 근데 버스가 발전해갖고 이제는 타는 곳 내리는 곳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게 그러니까 먹는 곳과 배설하는 곳이 다른 게 그 전 단계 거보다 발전의 양상이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먹는 것하고 그 두화 현상, 머리가 먹는 것 쪽에 몰린 것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게 섭취를 해야 되니까 눈 같은 게 앞쪽에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 굳이 눈인데 그 눈이 달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네. 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고 분리된 상태에서 먹는 쪽에 어떤 감각견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어떤 게 있을 수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단계에 진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누는 곳과 먹는 구멍이 달라진 것은 정말 우연히 달라졌을 텐데, 일단 달라지고 나면 그 달라진 것 때문에 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겠죠. 생물의 역사도 그런 게 있고 우리 인간 역사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우연히 어떻게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엄청난 다른 방향의 진행을 낳기도 합니다. 자, 오늘을 두뇌 보안계 102 사람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